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론타임은 실제 5년 빨랐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의 새로운 S커브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도 뛰어넘는 회사를 만들어내겠다. 자, 빅픽처를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만 해도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계속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해왔던 게 그동안 영국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감세안을 도입을 하면서 오히려 완화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영국의 금리는 껑충 뛰어오르고 파운드와 가치는 땅에 떨어질 법 했었죠. 자,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주었었는데, 그렇게 불안감을 주었던 트러스 영국 총리가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거의 한 40일 만에 총리직을 내려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불안 요소가 없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초반에는 좋았는데 다시 한번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요, 주가에는 약세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4.239%까지 상승을 했고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더욱더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4.62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07년 이후에, 그러니까 리만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첫 4.6%대 돌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그렇게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서 전주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고, 예상 대비해서도 더욱더 감소한 모습이에요.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 완화 진전이 실망스럽다. 인플레가 잘 꺼지지 않고 있고 고용 상황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금리가 4%를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식시장 반등에 좀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괜찮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아직도 인플레이션 공포는 시장에 만연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움직임이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6.65%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망감이 작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위한 테슬라 주식 매도와 관련된 공포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21선의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자, 이 밝은 파란색 선을 보면 이게 21선인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차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 도전에서는 여기에서 좀 올라섰으면 좋겠는데 3일 연속 저항에 부딪히며 좀 하락하는 모습은 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5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서 11,000포인트까지 좀 올라주면은 어느 정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나스닥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최대 이슈는 이분의 사임이었어요. 트러스 영국 총리 사임인데 역대 최단명 총리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44일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취임 당시에는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를 롤모델로 삼으면서 다시 한번 경제를 회복시켜 보겠다 하면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글로벌 기조, 글로벌 분위기상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요. 파운드와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월 달에 발표했던 영국의 CPI 지수 역시 10% 수준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감을 산 거죠. 특히 이러한 급속도의 감세안이 영국에서부터 금융위기가 시작할 거라는 공포감을 시장에 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최근에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러스 총재는 대다수 감세안을 철회하고 코지 쿼탱 전 재무장관까지 경질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끝내 정치적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사임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가 주가에 악영향을 아직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월 19일 최근 10년물과 3개월물 미국 국채금리 사이에 역전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은 이미 역전 현상이 벌어진 지 참 오래되었죠. 거의 1년 이제 가까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물과 3개월은 이제야 국채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두 개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정말 정확하게 경기 침체 상황이 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7년 리만 사태 때,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
다 10년물과 3년물 국채금리 사이에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3년물 국채금리가 더 높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회색에 해당하는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 왔었어요. 자, 지금은 아직 이 회색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자, 이 두 개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이 좀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고용 상황을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건대 초반을 보여주면서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고용 상황만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실제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매 주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시간으로 미국의 경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현재 20만 건대 초반이니까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요. 실제로 2007년,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2007년에 주당 30만 건 이상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회를 하면서 2008년에 주가 폭락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자,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언제 경기 침체가 올까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경기 침체 상황을 살펴보면요. 10년물과 3년물의 국채금리가 역전된 다음에 평균 24개월 이후에나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1970년대에는 뭐 50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경기 침체가 왔었고, 가장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죠. 2020년 한 4월달. 자, 이때는 2020년 12개월 전에나 10년물에서 3년물 국채금리 현상의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2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채권금리 10년물과 3개월에 역전 현상이 있은 다음에 평균 24개월 이후에나 경기 침체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나 내후년에도 반등은 충분히 주가에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는 이미 뭐 고용 상황은 좋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부분은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상황이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어닝콜 때 캐시우드 돈 남은 누나 말이 맞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지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디플레이션은 곧 경기 침체 상황을 뜻하는 거죠. 자, 지금은요, 인플레발 연준의 의도적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채권금리 이러한 역전 현상이 뒤늦게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 경기 침체 상황이던 아니면 24개월 후에 경기 침체 상황이 오던 어쨌든 내년에는 충분히 한 차례 주가 반등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통계 팩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한 100여 년간의 미국 증시 역사를 살펴보면, 자, 20% 이상의 베어마켓이 온 다음 1년 후에는 22%의 주가 성장, 3년 후에는 40%, 5년 후에는 72%의 주가 성장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베어마켓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주식만큼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좀 더 이익 성장성이나 이익에 대한 안정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증시니까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 미국 증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오늘 6.65% 넘게 빠지면서 207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테슬라 오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십자봉이 나오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렬하게 아주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방향을 틀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트렌드 추세선의 하단에 지지라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요. 200불대는 아직도 너무 싼 주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뭐 190불대 잠깐 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방 200불대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러한 큰 하락은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인은 역시 이번 실적 발표 때문이겠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자, EPS도 1.05불이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였던 일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보다는 낮은 EPS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최근에 물가 인상이라든지 강달러 현상, 환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실제로 1분기는 31만 대를 인도하고 3분기는 34만 대를 인도했는데 EPS가 1분기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맞추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올해 2022년 마감 EPS 전망 역시 최근에 한 1.68% 좀 떨어진 모양입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 보면은 EPS 컨센서스가 4.271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야후 파이낸스의 4분기 EPS 전망치가 1.27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4.15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워낙 싸기 때문에 주가와 EPS 간의 괴리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는 당연히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편입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슬라이트하게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좀 떨어지죠. 한 일주일 대비 1.25% 떨어진 2023년 EPS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어 5.8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대감이 워낙 높았던 테슬라라서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래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10월 달 내에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해야 되죠. 10월 28일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또 매도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좀 만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5빌리언에 해당하는 테슬라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물론 요새 테슬라 주가가 너무 싸졌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가격에서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론 역시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을 때는 테슬라가 단기 고점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싼 가격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설령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5빌리언 정도 된다고 했죠. 자, 5빌리언 정도면은 테슬라 시총 현재 650빌리언이기 때문에 0.7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물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가는 뭐 190불 때까지 한 번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우려할 요인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0월 달이 끝나면요. 일론의 이러한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사그라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5에서 10% 정도 리커버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중요한 건 역시 큰 그림입니다. 어닝콜 때 했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테슬라의 CFO죠. 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도 자, 50% 수준은 성장한다. 여기 보시면 just under 50%라고 되어 있죠. 자, 50%를 넘기는 힘들겠지만 50% 바로 딱 아래까지는 그래도 딜리버리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마진율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전기차 관련된 친환경 크레딧을 제외하고도, 그리고 지금 오스틴과 베를린, 그러니까 신규 기가 팩토리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면요, 오토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차량 판매의 그로스 마진 아직도 30%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일론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3만불짜리 컴팩트 차량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다. 신차 개발팀이요. 지금 메인 포커스로 메인 중점 상황으로 자, 이 3만불짜리 차량을 보고 있다는 거고, 자, 엄청난 수요가 예상이 된다. 테슬라의 지금 현재 모델 4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위터 이슈와 관련해서도 자, 10월 28일이 되면 이제 딜이 끝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의,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죠, 어느 정도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것이다. 지금 일론이 언제 얼마를 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매수에 못 나서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테슬라의 신용등급도 투자 적격등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간에 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년이 더 기대되는 테슬라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이버 트럭은 툴링 중이다. 설비를 설치 중에 있다라고 어닝콜 때 얘기를 했었죠. 2023년 중순에 생산이 되면 2023년 내년 말부터는 이제 실제 딜리버리가 될 건데요. 몇 주 전에 이미 텍사스에 9,000톤급의 기가 프레스가 도착을 해서 설치 중에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죠. 엄청나게 이제 거대한 기계고 새로 도입한 기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시간 예측은 불가합니다. 언제부터 이게 사용이 될 것인지. 하지만 2023년 중반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죠. 이것을 조립하고 설비를 테스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 2023년 중반에는 생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세미는 지금 이미 생산을 시작을 했고 12월 달에 최초 이제 딜리버리가 시작이 되죠. 이번 12월 달에.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이 로보택시랑 아더스입니다. 아더스는 바로 이 차가 되겠죠. 3만불짜리 컴팩트 SUV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딱 보셔도 작은 차량이죠. 자, 기관 투자가들의 항상 된 주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닝콜 때마다 물어봤던 거예요. 자, 테슬라에서 2천만 대까지 2030년에 판매한다고 하고, 자, 해마다 1000만 대 이상은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 150만 대, 130만 대 판매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이만큼 팔릴 수 있겠느냐? 자, 모델 3, 모델 Y도 여전히 비싼데 1000만 대 이상 판매하려면 저렴한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올해 초 어닝콜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아직 개발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수요가
딸렸을까요? 어쨌든 자, 이 모델에 대해서 지금 메인 중점 사항으로 지금 생각을 해두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수요가 딸린다기보다는 자, 이 모델은 자율주행 전용 모델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전용 모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유는요, 자, 이제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델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 자, 하드웨어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 구독료를 통해서 이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차량은요, 정말 많이 판매가 될 건데 생산량도 어마무시합니다. 모델 3를 한 대 생산할 때 2대의 이러한 컴팩트 SUV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차량을 만드는 공장지도 모델 3의 2분의 1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엄청나게 효율적인 차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모델이 나오면은 차세대 차량이겠죠. 테슬라 현재 전체 라인의 생산과 판매를 능가할 것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 로드스터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음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개발이 끝나야지 이게 이제 생산이 들어가겠죠. 빠르면 2024년이고요. 뭐 2025년 정도부터 아무래도 양산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였죠. 테슬라는 2030년까지 애플 플러스 사우디 아람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를 더했을 때 시총이 4.4 트릴리언 달러라고 했죠. 자, 현재 테슬라가 650빌리언 정도 되니까 한 6배 이상 상승을 해야지 자, 이러한 가치에 도달하는 건데요. 자, 일론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자, 일론 타임이라고 해서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세미 트럭 나오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늦게 개발이 되고 늦게 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론 타임은 역시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일론의 타임은요 5년 빨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 2015년에 했던 어닝콜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5년까지 700빌리언에 달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들이나 미디어에서는 인세인, 미쳤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 당시 2015년에는요 테슬라가 40빌리언 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뭐 작은 회사였어요. 아직까지도 스타트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웬걸 테슬라는요 이미 2020년에 700빌리언에 달하는 회사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1트릴리언까지도 갔었었죠. 자,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러한 것들을 달성을 한 거예요. 5년이 빨랐습니다. 2025년, 자, 10년 만에 700빌리언으로 키워보겠다 했는데 5년 만에 700빌리언을 달성을 했었어요. 5년이나 빨랐습니다. 자, 우리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자, 2027년 정도에도 충분히 저는 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인세인, 자, 미친 듯한 발언을요 확신이 있을 때만 합니다. 자, 명확한 실행 경로가 있을 때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테슬라는요 X곡선에 새로운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4680 배터리 나올 예정이죠. FSD도 아직 뭐 상용화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고요. 두 개의 새로운 공장도 이제 시작을 했고 세미랑 사이버 트럭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엑소곡선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기업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미쳤다 그리고 좀 늦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말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